일부에서는 노화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결론은 어쨌든 결론은 자립생활이야. 자립생활을 해놔야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더 보태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립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시간을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해결해 볼까요? 우선 자립생활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되는 부분이 아마도 살 공간입니다. 실제로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을 떼어놓는다고 할 때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주거 문제인데요. 우리들은 왜 따로 살아야 되는지, 가족은 같이 살아야 돼요 라고 외치는 우리 아들에게 너 왜 따로 살아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려면 우리가 왜 독립적으로 살 거처를 준비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술님께 왜 따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최중증과 중복 장애인들도 왜 따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결론은 일부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로 사는 거죠. 그거 혼자 살고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서 세살들하고 자녀는 오래 더 행복하게 사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립생활, 주거 해야 되겠죠. 죽은 다음에 뭔가를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준비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살아야 될 공간을 죽기 전에 마련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연대에서 이렇게 자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준비를 위해서 주거생활 서비스라든가 이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의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주거겠죠. 낮 시간에 일상생활 서비스나 일자리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김대근님 말씀하신 일자리가 이야기하실 건데요. 우선 일상생활 서비스, 데이 서비스는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요. 일자리도 조금 더 개발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핵심은 주거입니다. 밤에 또 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부모 같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부모 같은 대신하는 말로 요사 용어로 풀이하면 주거 생활 서비스입니다. 주거를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코디를 배치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을 배치해 주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주거지원센터에서 주거 인력을 파견하고 또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코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선진국들은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생활시설이라는 곳만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주거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모연대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부모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모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죠. 이런 인력을 지원하는 주거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거서비스 인력을 파견하고 주거 코디를 해줘라 라는 게 저희들 요구사항이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국의 30개 지역에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재가장애인도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재가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은 상태고요. 내년 되면 조금 더 확대하고 이걸 보편화하자. 누구나 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최장 밤시간 풀이든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이용자의 수준에 따라서 이용자 요구에 따라서 2시간부터 1시간부터 풀 8시간, 10시간까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로 진행하는 게, 그래서 맞춤형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의 선진국이나 전 세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국 사회도 이걸 도입할 시기가 이제 완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도 그냥 제가 작성한 논문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하고 나눈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평소에 독립 자립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가정의 그런 발달장애인들은 이 대화 중에 그래도 이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 발달장애인 분들은 전혀 이렇게 그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 주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아주 특징적으로 병원이 가까운 데 살고 싶어요. 경찰서가 가까운 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입이 된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혼자 살고 싶은데 도시에 살고 싶고, 도시에서도 병원이 가깝고, 경찰서가 가깝고, 식당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통은 경찰서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지 근데 않거든요. 의외로 경찰서 이야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하기는 또 하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낮에 뭐 이렇게 주거를 도와준다든지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같이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우리만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되게 욕구도 강하고, 근데 크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갭이 컸고, 차이가 컸고, 들었던 분들은 도심에서 이렇게 좀 살고 싶어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안전한 좀 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윤중술님께서는 이제 노동의 권리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도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발달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의료에 가니까, 서울대나 선진국에 가니까 발달장애인의 중증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꼭 생산 근로만 아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일자리를 국가가 주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근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비장애인과 근로를 하기 힘든 중증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도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일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에게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문화예술, 여가 활동, 체육활동 자체가 일자리로서 인정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뭐 자기 권리 중심 일자리라든지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부모연대에서는 자기 주도형 급여 일자리,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일자리죠. 일자리의 결정은 사업주가 결정해 왔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당사자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나는 음악예술 활동으로서 일자리를 가져보겠다. 나는 문화여가 활동을 가져보겠다. 나는 체육활동으로서 일을 해보겠다. 지금 많은 곳에서 이런 시범적인 일자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복지 일자리를, 중증 발달 장애인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일자리를 폭넓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연대가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자기주도형 급여 일자리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복지 일자리 한 분야로 국가 주도원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선진국에서 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의 일자리를 한국 사회에도 도입을 하자. 그 자기 주도형 급여 일자리,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자기가 결정하는 일자리입니다. 그 자기 주도형 급여를 달라라는 일자리를 새로운 모형으로, 생산이 아닌, 근로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근로를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들이 만들어진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큰 희망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일자리가 아닌가.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가치를 부여한 일자리 이제 곳곳에서 막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일자리가 생긴다면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서 사회에 참여하는 게 노동으로 참여하기 마련인데, 누군가는 태어난 다음에 전혀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고 사회 서비스만 받다가 노년기를 맞는 것보다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면서 내 노년기를 일정 부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
그러한 일자리들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노년을 자기 스스로 우리도 노동력 상실해서 급여가 더 이상 없어지는 때가 되면 어쨌든 내가 저축해 놓은 것 그리고 사회 지원을 받아가면서 노년기를 꾸려갈 텐데요. 우리 발달장애인 노년기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들도 이러한 삶에 대한 재정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 현재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로는 신탁제도 정도, 연금제도, 기초수급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급여를 통한 재정을 준비하는 이런 방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또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 준비, 특히 신탁의 문제도 많이 산재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 신탁을 하면 그게 이사가 재산으로 간다든지 소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신탁의 의미가 떨어지는데 선진국들은 이 신탁을 했을 때 소득으로 가지 않고 결국 별도의 예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의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곳곳의 문제들, 이제 법률 문제, 제재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풀어내는 노년기의 재정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기초수급의 문제를 조금 더 현실화시키, 수급비를 가지고 묵고 살아야 제도 생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급비, 연금 다 합해도 제도 생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연금도 뭐 지난주에 우리가 네덜란드 갔다 왔지만 최저임금비의 70%가 연금이라 그랬잖아요. 장애인 연금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연금은 30만 원대인데 뭐 최저임금비가 시간당 8시간 계산할 때 최저임금비가 한 170여만 원 되면 우리나라는 한 2, 3%, 15%도 채 안 되는 거죠, 그죠? 7, 8%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걸 70%까지 이렇게 선진국처럼 올려야 되는 상황의 최저임금. 그렇다면 다른 비용까지 합해서 충분히 최저생계비가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는 수급비나 장애연금으로서 최저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대폭 인상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설계해주는 코디가 필요하겠죠, 재정관리사가. 물론 뭐 신탁이란 새로운 제도가 있지만 성년 흑연인 제도가 있지만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재정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성년 흑연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재정관리사가 필요하겠죠. 부모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재정관리 시스템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제가 이 재정이라는 문제를 한 가지로 다 정리할 수 있지만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국가 지원책부터 시작해서 방금 신탁 재정관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촘촘하게 국가가 재정 시스템에 발달장애 노후 시스템의 재정에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요구만 해왔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부모연대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컨설팅하는 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획해서 잘 준비해서 종합적인 재정의 문제를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다 얽어서 재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 아이가 직장에 다니는데요. 제 아이가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65세를 넘기 쉽지 않습니다. 4만 명 중에서 65세가 6몇 개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열심히 월급에서 연금을 넣으면 65세 돼야 연금을 받죠. 이미 내 아이는 사망하고 연금이 나옵니다. 시스템적으로 안 맞는 거죠. 우리가 45세다 주장하면 연금도 45세를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에서 5년 빨리 하는 탄광근로자밖에 없답니다. 탄광근로자 인정받아서 60세부터 집행하는데 발달장애인도 45세부터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수준인데요. 다 잡혀진 장애인들이 사망한 이후에 연금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막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을 재정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죠. 아까 건강관리 문제를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지 않아서 평균 수명이 더 짧은 이유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우리가 병원 가는 게 어려워서 병원을 안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눈이 밝아갖고 쳐다보지 않아줄 경우에 스스로 관리 못하고 이 건강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노년을 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본인의 몸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에 대한 표현이 좀 서툴러서 표현을 하지 못해서 이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누적이 되고 악화되고 해서 이게 좀 조기에 진단이 되지 않고 뭐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아주 정답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어느 연령이 되면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약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뭐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대화 중에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회사에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떤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것 좀 개발해서 이렇게 좀 일도 하고 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좀 집에서는 어려우니까 건강 관리를 좀 이렇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그런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금 이제 어르신들 건강 관리 하듯이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뭐 요즘 보면 어르신들 뭐 이렇게 그 건강 팔찌를 차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듯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발달 장애인 분들도 동일한 좀 그런 맥락에서 건강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재정에 버금가게 건강 관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 사회와 뭐 정부가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장애인들도 노년기에 되면 건강이 가장 큰 화제거리 아닙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지금의 가장 이슈죠.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건강에도 비장애인 비해서 더 아주 열악한 노후 건강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기 의사 표현도 힘들고, 또 대인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또 사회생활도 어려운 관계, 대인관계 힘들어서 아울러 사회생활이 다른 비장애에 비해서 훨씬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스트레스 지수나 표현하기 힘든 그 스트레스 지수가 때로는 뭐, 연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도전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막 복합되다 보니까 결국 약물도 더 가다 복용하게 되고, 아주 어릴 때부터 전 생애 주기별로 평생약을,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된 경우가 30% 이상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화가 빠른 속도로 오게 되고, 질병이 막 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도 질병이 오면 병원에서 빠른 처치도 어렵게 되고,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 발달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식이라든지 거부사항들이 굉장히 최근에도 발달장애인이 20군데, 30군데 병원에서 거부하고 일어나는 단지 don적 행동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지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결국 악화돼서 바른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으켜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야 되죠. 국가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 속에서 방금 말했듯이 간병 문제는 이제 개인에게 맡겨질 거죠. 국가 차원에서 간병 지금 시범 사업을 전국에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발달 장애인의 간병을 먼저 시범 사업에 노인과 같이 함께 한다든지, 그래 의료 접근성을 위해서 모든 병원의 발달 장애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상급 병원이라도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비장애인 의사들이 발달 장애인을 이해하고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제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촘촘히들을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건강과에서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을 곧 만드는데 이거 만들 때도 촘촘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발달 장애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인프라, 지역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갖춰줘야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에 이제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비장애인과 달리 사회생활이 비장애인 속에서 많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친구 관계라든지 동료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아우러서 지역 인프라가 형성되는데 특히나 이제 지원하는 법적 옹호기관, 발달장애 지원센터 권리 옹호팀이라든지 또 권리 옹호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들 간의 상시 네트워크, 데이 서비스 기관들이나 일자리 기관들과 상시 네트워크, 우리나라는 분절대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함께 고민해내는 그러니까 지원 인력들이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원만하게 혼자만 원만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이분의 생활이 또 삶이 바뀌니까 또 지역에 있는 일상 서비스, 주거 서비스, 권리 옹호 이런 다양한 방식, 특히나 이제 당사자 단체들이 활동하는 피플 이런 것들이 잘 네트워크가 된다면 충분히 이제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 수 있을 건데 우리는 굉장히 분절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문 인력들이 아니면 거기가 상담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상담은 또 몇몇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고 일반적인 장애인 부모들은 권익옹호기관에 나 그런 지원을 무료로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일자리 상담조차도 전문적인 기관에 가야만이 하는 줄 알고 있고 그것도 쉽게 그 기관을 찾아가기 쉽지 않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문호가 자연스럽게 개방되고 확장돼야만이 되는데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명의 발달 장애인을 두고 전문적인 사례 관리, 전문적인 지원 코디네이터가 있다면 기관을 연계해주는 일자리는 이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권리 옹호는 법적으로는 이 기관에 상담을 받고 데이 서비스는 이는 가서 상담을 받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생 설계와 같이 코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있는데요. 한국은 이게 없고요. 가족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뭐 미국의 리저널 센터 같은 경우는 한 50, 60케이스에 한 명이 코디네이터가 담당 배치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전문 인력에 코디를 다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함께 만들어내는 구조를 이렇게 잘 있는 구조라도 지금 활용 잘해서 하고 없는 코디라든지 없는 제도들은 점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삶을 설계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이 부분의 미래 설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소통 말고서 이제 가족 단위에서 내가 내 가족의 미래 설계를 그리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미래 설계를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엄마가 아빠가 우리 가족이 모여서 발달 장애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설계를 짜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가족 단위의 미래 설계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짜야 될 수 있을까요? 우선에 이제 전국에 기초단체 한 100여 개 정도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230여 개의 기초단체 중에서 한 100여 개가 이 100여 개는 미래 설계라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 케이스를 지금 미래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모형, 미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요는 간단한 미래 설계에 대한 준비 과정들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아니면 또 가족지원센터 없는 곳은 복지관, 이런 곳 복지관에서는 미래 설계를 다 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래 설계 원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의 미래 설계를 한번 컨설팅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설계를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아이의 나이의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부모가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것도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지원센터의 사례관리사나 전문가들이 함께 지원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면서 함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 또 가족들이 가지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안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는 우리 마음가짐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장애인 가족분들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윤정슬님께서는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설계를 해보셨는지요? 네,
준비도 해보고 저희들 책자도 만들어 보고요. 저희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령기 때부터 논년기까지 책으로 만들어서 스크랩을 만들어서 준비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가족이 함께 그런 거를 만드실 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자녀분은 그것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받아들이고? 설명을 많이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도 토요일이 되면 저하고 예측을 해야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나들이라고 하는데요. 나들이를 해야 토요일 일주일 하루 잘 가거든요. 근데 내가 없는 세계에는 그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조차도 지금 내가 아직까지는 뭐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 20, 30년 후는 불가능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 시키고 혼자 놀러 가기도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횟수도 바꿔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내용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이 고민을 계속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느낀 게 아까 우리 윤종술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에 뭐 예를 들면 안테나 같은 기관, 뭐 이렇게 쏘아주는 기관이 있듯이 전문적인 그 코디를 해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동료가 있는데 장애 자녀가 있는 동료입니다.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걸 다 알아내야 되고 모르면 못하고 이걸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전혀 모르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가면 전체적으로 작동을 해서 코디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진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 가족 단위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손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 동생이나 형 뭐를 중심에 두고 계획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안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어요. 그게 현실적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게 현실인데 안 그러려고 해서 그걸 안 하려고 또 굉장히 또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또 다시 돌아서 다른 자녀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에 대한 또 미안함, 그 자녀에 대한 또 그런 이런 것들이 막 복합돼서 가족 내에서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미안해서 이게 막연해서 이런 것보다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씩 적어보고 준비하고 시작을 하다 보면 생각 못했던 길도 열리고 생각했던 방법도 열리고 제가 만났던 대구에 계신 아주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두 부부인데 얼마 전부터 이걸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40인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형이 하나 있대요. 형하고 4명이 앉아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나씩 써보면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생각 못했던 것도 생각이 되고 준비도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진짜 실천인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한번 해보자. 자신감 가지고 실천하면 예,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담 안 주려고 해요라고 말은 했지만 또 다르게 그 발달장애인의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왜 현실적으로 내가 형제 자매고 일정한 부분은 가족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자꾸 부담 안 준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문제인데 왜 자꾸 배제하려고 해? 같이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말로 절대 부담 안 줄 거야. 절대 부담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참여해서 같이 미래 설계를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네가 이만큼의 책임감, 이만큼의 참여 그거를 네가 해주면 고맙고 또 그게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다른 지원을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행복한 미래 설계를 함께 만들면서 문서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겠다. 위원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놔야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래설계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부터 손잡고 미래설계 가족이 함께 만들어 봐야 지역사회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요. 어떠한 노년이 가장 행복한 노년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닥쳐올 그 삶의 마침,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삶을 마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어려운 숙제인데요. 비장애인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잖아요. 노년기에 발달장애인 더더욱 어려운 숙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없는 세상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충우돌하면서 살겠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지원도 받고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충우돌하면서 그나마 다 행복하지 못하겠지만 그나마 즐거운 상태에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족의 유해 생애 주기를 미래 설계의 망가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당사자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만들 거냐라는 것 더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다 아우러져서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구조, 이 사회적 문화 환경, 지원, 가족의 마음, 당사자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저는 한국 사회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부모님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늦게 출발하지만 갈 때는 빨리 갑니다. 한국 사람의 특기상, 습성상. 그래서 빨리 갈 겁니다. 제도도 빨리 만들고 사회적 인식도 빨리 바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아이가 제가 죽기 전에 이런 세상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 가지시고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넉넉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하고 두렵고 준비 안 된 게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부대로 가족과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우리 사회는 사회대로 딱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한 발 한 발 준비하고 나가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 행복한 일상 저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발달장애인들의 노령에 대한 준비를 실제로 그들이 빨리 늙어서 라기보다는 어쨌든 생애 주기를 놓고 볼 때 조금 더 일찍 준비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한 삶의 마감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천천히 삶의 마침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조금 무거워졌고 저도 마무리가 조금 무거운데요.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준비합시다. 그러면 행복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들으면서 마음들은 또 어떠셨나요? 저처럼 미련하게 무거운 마음 먹지 마시고 다 같이 준비합시다. 준비하고 나면 가벼워지니까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